최근 그 교수님 개인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앞으로 네네.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게 많아졌다고요. 신축 전세, 신축 아파트들이 사실 2030 세대들이 이제 첫 경험이잖아요, 거의. 신혼부부들은 또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가보니까 집은 다 지어졌는데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건설회사가 하고 준공이 떨어지고 이래야 이게 되는데 우왕좌왕하거든요. 심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까지 감사 인사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왜냐면 명료하게 모르는 분들 계셨거든요, 공인중개사지만. 그래서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분양 계약자한테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절대 위임,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앞에 있어도 돈은 분양 계약자 명으로. 거기다 이제 심하게 사기치는 분들은 그걸 또 반납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무사를 대동하시면 좋습니다. 법무사 공증을 쓰면 그건 범죄행위가 되거든요. 확실해서 잘 안 하시는데 통화도 꼭 하시고, 계좌는 무조건 분양계약자 계좌로. 왜냐하면 그 시공사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거 하셔야 되고, 법무사가 대동을 해야 분양대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잔금이 모자라가지고 계약금 갖다가 분양대금 잔금에 안 넣고 휙 가면 이게 빵꾸 나잖아요. 사고 나요. 이럴 때도 확인하는 거예요. 넣어줘라, 확인하는 걸. 법무사 옆에 있어요. 안 넣으면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하면 웬만한 주인들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도 문제가 생기면 돈이 일단 받으면 이쪽에 땜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서 결론은 계좌만 써라. 분양계약자 계좌. 그리고 법무사비가 조금 들지만 법무사 대동 꼭 하시고, 그리고 통화를 꼭 해라.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더 심하게 가면 조합에 확인하셔도 돼요. 분명히 다 서류가 맞고 맞는데 느낌 이상해. 조합에 전화하시면 또 명단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적어도 올해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교수님 주변도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인데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요새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고민 안 하고 계세요? 고민 안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중에 MPL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쪽에 좀 신경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이미 재작년 작년에 어느 정도 처리하셔서 현금화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미국을 쳐다보더라고요. 미국이 유지가 되면 이건 더 떨어진다. 그럼 굳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로 비싸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90% 이상이 일단 상반기는 손 안 된다. 하반기에 미국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도 할까 말까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최적의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 봄을 보는데 그때도 이제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나름 부동산만 갖고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는 양반들인데 그분들조차 연말과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규제 하나 했다고 덩콩 사는 것보다 기다려보는 게 낫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자본수익률 계산해도 지금 주택가격 내려온 거, 물론 많이 떨어진 데 말고요, 들 떨어진 서울 중심권의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라도 나머지 지역도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금매만 좀 내려왔지 전체적으로 호가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러 들어가셔도 금매 가격에 물건이 없으면 다시 또 갭이 1억 3억 벌어져요. 그건 위험한 가격인 거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분양 물량 이번에 또 쏟아 나오잖아요. 분명 미분양 또 터질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축구 4강 갈 때 느낌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갈 것 같다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을 50% 이상은 지배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말씀 여쭤보신 것도 그때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정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다 아시니까 그 오를 수 있지 않겠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오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비율상으로 극소수잖아요. 그럼 시장의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한 명이 오른다고 9명이 내린다면 내릴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내릴 것 같다는 한 명인데 나머지 여러 전문가가 계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좋겠죠. 방금 우리 교수님 분양 얘기 좀 하시는데 올해 또 강남에도 분양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만 맞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정부가 규제 하나 치웠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분양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건설회사한테. 여러분들 아쉽게 뭐 이런 얘기 방송상 뭐 맞는지 모르지만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에서 수요자가 일반 무주택자도 있지만 건설사도 정부 정책의 한 수요자잖아요. 건설회사가 다 망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안 되잖아요. 잘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분양을 하는데 규제가 다 묶인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규제
완화책 푼 거 그걸 가지고 가면 이 분양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수요자의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가 많아져요. 한 10배로 넘는. 네. 그러면 분양률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규제 완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분양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그 뒤에 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12월 달 작년 하반기 때 분양하려고 했던 뭐 광명이나 대단지 이런 데들이 일단 스톱을 한 데가 많아요. 왜? 정부가 협의를 하니까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고 잘못하면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으니 규제 완화를 할 거면 좀 빨리 해주라라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탁할 수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착륙이나 지금 매수 수요 상태가 하락 분위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럼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명분도 되고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뒤에 있으면 더 좋았는데 일단 던질 수 있잖아요. 네. 던지고 나니까 그럼 건설사들은 어때요? 다 마무리된 느낌에서 이제 분양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봄 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봄에 이제 밀어내기. 항상 대한민국은 어떤 대책이 풀리거나 막거나 그러면 밀어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분양 밀어내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분양 물량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그 성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둔촌주공은 규제가 좀 있었고 물론 서울도 분양가 상한제 전매 금지는 있지만 미분양에 대해서 줍줍이나 뭐 무주택 그 무순위 청약이 좀 여유로워졌단 말이에요. 대출도 조금 풀어줬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받치냐가 중요한데 현재 그 분양가가 얼마냐가 또 중요하겠죠. 현재 주택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작년 가을 뭐 여름에 고점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고서 던졌다? 그러면 미분양 나고 실패할 확률도 있잖아요. 고민해가지고 아마 분양가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또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럼 분양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마 건설사도 고민할 거예요. 건설 고민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 상반기를 잘 지켜보시면 분양가가 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산다. 그럼 기준주택에는 하방이 되겠죠. 그럼 요게 조정이 돼서 균형점이 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 분양 청약률이 갑자기 100대1, 200대1 하던 게 재작년인데 지금 뭐 10대1, 20대1이니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시 100대1 이런 게 나오면 부동산의 심리가 다시 한번 결론 나왔잖아요. 분양가가 내려오던 기존주택이 내려오던 조정이 좀 된 다음에 수요자들이 붙을 수 있는 균형 가격이 될 때쯤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규제 완화도 있고 그때는 또 도리어 이제 만약에 붐을 타면 또 투기 조짐이 일어나니까 그때 또 정부가 또 손을 댈 것이고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돼서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기는 반반일 것 같아요. 입지가 떨어진 곳들은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시내나 경기도 수도권도 이제 주요 핵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전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입지가 떨어진 것들은 좀 참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단 분양가를 과감하게 건설업자나 시행자가 낮춘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또 미국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전히 미국이 버티고 있으면 심리가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국이 만약에 예를 가정할게요. 1월 말일날 회의 때 0.5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벌써 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센데 이러면서 다 죽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검토하셔야겠죠. 다만 상반기에 진짜 제가 볼 땐 반등의 효과는 있는데 제가 볼 땐 5대5 정도 비율 반반입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 그 반등은 찐 반등은 아니고 그냥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주식으로 말하면 일시적 반등, 기술적 반등. 네. 그래도 시간은 꽤 되죠. 몇 개월은 가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은 그때 잘 팔아야겠네요. 그게 이제 팔으라는 신호죠.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이나 갭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 타임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만약에 시나리오 중에 상상하는 게 1, 2년 더 간다,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그때 조금 정리하셔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말씀드린 대로 역전세 났을 때 돈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동성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악이니까 우리 자산가 뭐 다주택자 갭투자 뭐 2개 이렇게 이러신 분도 풀배팅 하신 분들은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이때 과연 한번 손 뺐다가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자산관리 한 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올해 실물 경기 얘기도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견해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여러분들 아시면 경제는 하여간 지표 뭐 선행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아시는 PMI 지수가 있어요. 그 제조 관리업 판매 관리자 지수인데 재고량이 자꾸 쌓이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수 중에 뭐 CPI 물가 지수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 이 얘기 드리면 되겠구나. 요새 그 좀 한파가 좀 왔었잖아요. 한파가 왔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요인인데요. 팩트인데 그 뭐 엘니뇨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이런 거 듣잖아요. 그 라니뇨 현상이 지금 보통 짧을 때 1, 2년인데 길면 3년도 가거든요. 3년 차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뭐냐면 고온 건조해지고 한파가 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는 미국 북부, 캐나다하고 북부에서 멈추던 게 뉴욕까지 내려왔어요. 동남부 막 그쪽까지. 그러면 아시겠지만 고온 건조하면 가뭄이 생기고 또 한쪽은 홍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파에는 이제 또 그 영향이 뭐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곡물 창고가 미국하고 남미하고 인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다 상태가 안 좋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인도에서도 대두밀 수출 금지한다고. 자기들 먹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농작물이 줄은 거예요. 수확량이. 근데 작년에도 라니냐가 있었거든요. 라니냐가 있었는데 그때 브라질 뭐 이쪽 다 10에서 20%씩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고도 작년에도 왜 식량 원자재가 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어때요? 더 한파잖아요. 미국은 마이너스 46도 뭐 하루에 막 40명 50명 죽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농작물 수확의 감소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밀가루 값이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이유는 지표상으로 수요가 줄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수요와 상관없이 더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10% 줄었는데 수확량이 20% 감소하면 값은 또 더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제가 볼 때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베이스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은 또 오피스 있잖아요.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20여 년 만에 거의 최대입니다. 최대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오피스가 공실률이 많아진다는 거는 산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 수요는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저렴하거나 위치가 좋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로 한 218개 작년 하반기에 큰 빌딩들이 다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미국에 주택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어제 저번 주인가 제가 CNBC에서 봤거든요. 예. 미국도 오피스 공실률이 심각하네. 그리고 CBR이라고 있어요, 해외에. 거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도 이제 꼭지 찍었다. 오피스가 공실률이 늘어날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상가임대 수익률이 내려갈 거다. 이런 흐름들을 볼 때 경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주체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이 늘어날 때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분부터 해서 가계부채에서 여러 가지 또 뭐 반도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적자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당분간은 쉽게 볼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너무 뭐 상승한다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가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고 보수적으로 취할 때 그건 또 행보를 맞춰주는 게 현대 지식인의 적합한 어떤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만한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란다라고 올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항상 오실 때마다 인사이트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